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의 확장주의 음모는 파산했습니다. 2. 캐나다 무조건 K9 사겠습니다. 3. 한국은 공식적으로 최고의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중국의 대만 침략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8월 2일을 기준으로 중국의 육해공군이 대규모 무력 시위를 진행 중인데요. 특히 중국 해군이 2개 항모전단을 대만 해협으로 파견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이를 견제하기 위해 미 칠함대 소속 항모전단이 남중국해로 진입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대한민국도 중국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동북아 정세는 중국의 세계 패권 야욕으로 인해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동북아 안보 정세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해군이 동원할 수 있는 대양 전력은 제주 해군기지에 위치한 7기동 전단이 전부입니다. 게다가 그마저도 반쪽이 물과합니다. 아덴만 해적소탕, 림팩 등 각종 원정 훈련으로 수적 주력인 KD 6척 중 상당수가 기지 밖에서 활동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야 중국의 대만 침공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의 주권과 이익을 수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해군에서 부족한 대양 전력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군함 건조를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결과물이 얼마 전 진수된 정조대왕함입니다. 정조대왕함은 미국의 최신 이지스함과 동등한 수준의 국산 초대형 함수 소나를 비롯해 한국이 개발한 여러 국산 레이더와 무기가 도입된 순양함급 이지스함입니다. 특히 BMD 체계가 도입되어 북핵에 대한 탐지 및 추적과 묘격까지 가능한 만능함인데요. 우리 군에서는 2028년까지 총 3척의 정조대왕급을 도입해 군의 전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4년부터는 완전 스텔스 설계를 강화하고 국산 레이더로 구성된 통합 마스트가 탑재된 한국형 구축함 KDDX 6척이 추가로 건조됩니다. 계획대로 건조가 이루어진다면 현재 3척의 이지스함과 6척의 구축함으로 구성된 7기동 전단을 6척의 이지스함과 12척의 구축함으로 이루어진 7기동 함대로 개편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논란거리가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SM-3 논란입니다. 국회 국방위에서 BMD 기능이 있는 정조대왕함에 정작 탄도탄 요격용 미사일이 없다고 지적하자 해군이 SM-3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전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킬 미래 구축함 전력과 탑재될 무장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군사행동 목적이 침략이라는 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우리 역시 위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면 수년 내 전쟁이 일어날 것이 물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도 아직도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대만과 중국의 전쟁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일 국가인 대만이 뒤집어지는 것보다 지금 당장 올라가는 물가가 더 걱정이라는 반응인데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 중국의 대만 침공을 뜻하는 양안전쟁이 발발하면 대한민국이 사용하는 거의 모든 해운이 끊깁니다. 유럽, 중동, 동남아를 거쳐 한반도까지 이어지는 최단거리 항로가 차단되면서 선박 운행이 중단되는데요. 거의 모든 물자가 해상으로 운반되는 한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중국이 대만을 장악한다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중국의 아시아 패권 장악이 가시화되기 때문인데요. 현재 중국은 미국이 추구하는 항행의 자유를 부정하며 무해통항권의 개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해통항권은 특정 바다의 연안을 점유하고 있는 국가의 영해에서 다른 국가의 선박이 제약 없이 항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규정인데요. 그런데 중국은 이를 굉장히 고가화하고 있습니다. 대만을 장악하면 중국 해군이 닿는 모든 바다를 중국이 통제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 물류가 막힌 대한민국은 총 한 방 쏴보지도 못하고 중국에 항목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정말 상상만 해도 참담한데요.
이대로라면 광목 후 분단처럼 핵공 경쟁에서 승리한 강대국에게 한국이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를 극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현재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제국처럼 나약한 국가가 절대 아닙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 우리는 우리의 바다를 지킬 늠름하고 강력한 해군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최근 진수된 정조대왕함입니다. 미국 항모전단이 남중 국해에 진입하고 시진핑이 바이든을 협박하던 지난 7월 28일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역사상 네 번째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이 진수됐습니다. 정조대왕함은 길이 170m, 폭 21m, 경하 8,200톤의 순양함급 구축함입니다. 만재 톤수로는 12,000톤의 거함인데요. 이전까지 대한민국 최강의 전투함이자 첫 국산 이지스함이었던 세척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에서 얻은 노하우에 다수의 국산 장비를 더한 우리 해군의 자부심입니다. 그만큼 무장이 아주 훌륭한데요. 함포와 미사일, 소나와 여러 보조 레이더까지 첨단 국산 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통합소나 체계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음파를 쏘아 적을 찾는 운동형 초대형 함수소나 광범위한 해역의 음파를 분석해 적을 찾는 선배열소나 적 잠수함의 회피를 고려해 심도를 조정해 적을 찾을 수 있는 다변 심도 소나로 중무장했는데요. 전방의 대형 함수 소나는 탑재를 위해 도크를 추가로 파내야 했을 정도로 큰 크기만큼 출력이 엄청나고 다변 심도 소나는 후방 좌측에서 선배열 소나는 후방 우측에서 효율적으로 운용됩니다. 또 레이더의 국산화도 상당합니다. 선체 상부에 국산 3차원 레이더 SPS-560K가 탑재됐습니다. 세종대왕함이 사용하던 외산 SPS-95K를 압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형 수직발사관 KVLS-1과 KVLS-2가 총 40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 해성, 초음속 미사일 등 국산 무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2022년에 걸맞는 최신 군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군함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제대로 된 국산 탄도탄 요격용 미사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조대왕함에는 탄도탄 요격이 가능한 BMD 체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도입하는 SM-6 미사일로도 탄도탄 요격이 가능하지만 이 미사일도 마찬가지로 외산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SM-6 미사일은 미 해군의 함대공 유도 미사일로 미국 레이시온사가 개발했는데요. 사거리는 최대 460km가량으로 우리 해군이 현재 운용하는 SM-2 미사일의 사거리 170km의 2배가 넘습니다. 현재 한국은 한국형 방공 미사일을 개발 중이지만 실전 배치까지는 앞으로 수년이 더 걸릴 것이며 국산 미사일이 SM-3 성능에 도달하려면 2030년이 지나야 한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현재 해군은 북한의 핵도발을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기 위해 SM-3 도입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SM-3 미사일이야 현존 최고의 요격 미사일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너무 비쌉니다. 발당 단가가 25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가격이 비싸지면 충분한 수량을 확보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방공 미사일의 효용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일각에서는 시간과 예산을 더 투자해 국산 미사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반대 의견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해군의 의견이 맞다고 말합니다. 당장 전쟁이 일어날 판에 개발 중인 미사일에 의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지금은 무사히 완성돼서 명품 무기로 인정받고 있으나 클러스터 처리 문제로 개발 일정이 지연됐던 해군 단거리 미사일만 봐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해군 미사일은 개발 막바지에서 시스키밍 미사일과 파도 등으로 발생하는 잔상을 구분할 알고리즘을 마련하지 못해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험 발사 횟수를 늘려 결국 문제를 잡아냈습니다. 다만 일정이 상당히 지연됐는데요. 따라서 국산 미사일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위태로운 동북아 정세를 무시하면서 무조건 국산에 의존하는 것은 그리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외산에 무조건 기대서도 안 됩니다. 당장 필요한 최소 수량을 도입해 도입 가격을 최소화하고
이후 국산 미사일이 무사히 개발되는 대로 국산 미사일의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 대만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8월 2일 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에 방문했습니다. 낸시 펠로시는 하원 의원에 무려 18회나 당선된 미 정치계의 거물입니다. 우리로 치면 구선 의원에 해당하는데요. 그만큼 미 의회에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미 의회의 펠로시가 대만에 방문한 것은 미국이 대만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선언이라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어떻게든 대만을 자신들의 속국으로 만들겠다며 강경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펠로시의 대만 방문을 심대한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며 격분했는데요. 또 7월 28일에는 시진핑과 바이든의 통화에서 으름장을 놓기도 했을 만큼 미국과 중국의 사이도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8월 3일 현재 대만의 전쟁 초기 현상인 사이버 공격까지 감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국가 간 사이버 공격은 그리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의 포선만 없을 뿐이지 이런 행동은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도 중국의 행동에 한치의 물러남 없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펠로시 의원을 호위하기 위해 미 항모전단이 나섰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미국의 주요 인사라 하지만 미 항모전단까지 움직이는 것은 중국과의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를 증명하듯 7월 28일 싱가포르에서 북상한 레이건 전단이 남중 국해에 진입했습니다. 당연히 중국군 역시 만물을 놓았습니다. 먼저 7월 30일 야간 대만과 인접한 중국 남부 푸젠성에서 대대적인 사격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다연장 로켓까지 동원된 대대적인 사격 훈련이었습니다. 이어서 중국 공군의 제16이 대만의 방공식별 구역에 침투했습니다. 또 중국이 실전 배치한 두 척의 항모가 휘하 항모전단을 이끌고 대만의 해협에 결집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항모전단과 중국 항모전단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시작됐습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인데요. 이렇게 양국이 극한 대립을 하자 분쟁 당사자인 대만 역시 전시태세를 발령했습니다. 8월 2일에서 4일까지 3일 동안 전시태세로 중국에 맞서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만의 모든 항공기와 군함이 출격 준비를 갖춘 채 비상대기를 수행했습니다. 이에 현재 중국은 071형 LPD, 075형 강습 상륙함 등 상륙함 전력을 대거 확충하며 대만 침략을 위한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번 무력 시위에서 중국의 행동이 수상합니다. 그저 무력 시위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전력을 대만 아프젠성에 집결 중이며 그 모습이 마치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 러시아군의 집결을 연상할 정도입니다. 전방에서 수송 임무를 수행할 장갑차의 이동이 목격됐고 함께 운영될 전차부대 역시 목격됐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다연장 로켓과 제장 전차량이 철도로 운송되는 영상이 중국 웨이보에 게재됐고 각종 특수 차량의 움직임 역시 관측됐습니다. 심지어 고가의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HQ-22까지 등장했는데요. 이 정도면 침략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전력이란 전력은 다 굴러 모은 것 같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병력 운송과 보급을 위해 다량의 트럭이 집결 중인 것이 확인됐으며 철도를 통해 소형 보트를 운반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이는 부족한 상륙 전력을 보완하기 위해 특작조나 보병 전력을 운반할 용도로 추정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8월 2일 오후 한때 차오저무, 산토우 등지에서 민항기의 이착륙이 멈춰섰습니다. 지금 동북아는 양안전쟁이라는 새로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됐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해군의 강력한 전력으로 뿐만 아니라 한국 보병은 세계에서 절대적인 위력을 보여주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는 마귀적인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괜한 시비를 걸기도 했는데요. 이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격이다 보니 주변국들의 지나친 견제 때문입니다. 특히 자주포로 유명한 독일과 영국의 휘방이 심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영국을 필두로 한명연방 소속 약 50여 개국은 방산 시장에서 대놓고 대한민국을 무시하기 바빴습니다. 게다가 독일은 사사건건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독일제 변속기를 들먹이며 수출 사업에 회밤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얼마 전 명면방 소속인 캐나다가 대한민국의 K9를 긴급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한방산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캐나다 국방부와 16에서 18문 정도의 K9 자주포 긴급 수입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 것인데요. 실제로 현재 캐나다의 상황을 보면 이런 주장은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캐나다는 대표적인 나토 소속 국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과 함께 가장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나라입니다. 특히 캐나다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같은 나토 동맹국이자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발트 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에도 병력과 각종 군사 장비를 파견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자국을 보호할 전력이 급격하게 부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무수한 자주포를 가장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건데요. 만약 K9가 캐나다에 수출된다면 한국 무기가 처음으로 미주대륙, 즉 명면방 국가에 진출하는 기념비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국내 일각에서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무기 수출의 또 다른 변곡점이 될 이번 소식에 대해 방위사업청과 제작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K9 캐나다 수출은 명백한 오보라는 충격적인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캐나다가 미국이 아닌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하려는 이유와 그동안 숨겨졌던 진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캐나다의 긴급 요청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역시 K9이지라고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캐나다가 가진 국제사회에서의 삼짐섬 때문이요. 캐나다는 명면방 국제기구, 나토, 파이브 아이즈 등 세계를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다수의 동맹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캐나다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미국, 영국 등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캐나다의 K9가 도입된다면 다수의 국제기구에서 K9의 이상은 범접 불가의 영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국가 대 국가의 거래로 이루어지는 방산시장은 대단히 보수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당장 자주포만 봐도 한 번 교체하면 최소 수십 년은 운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같은 무기체계를 운영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그렇다 보니 무기체계는 기본적으로 극한 환경에서도 신뢰도가 높아야 하고 유지보수 또한 쉬워야 합니다. 즉 성능은 기본이고 신뢰도, 유지보수, 운영 난이도, 빠른 납품 기한까지 모두 기준치를 만족해야 비로소 무수한 무기체계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전 경험이 극히 제한적인 현대사회에서 이른바 강대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들이 어떤 무기를 도입했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흥행보증 수표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서로 우방민 국가들의 경우 특히 심하게 작용합니다. 무기 도입 사업이 결코 적은 금액이 동원되는 게 아니다 보니 각 나라들은 모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굵직굵직한 국제기구에 모두 포함된 캐나다가 한국을 선택을 했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무기체계라고 전 세계에 홍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산 무기는 싼 맛에 쓰는 무기라고 생각하는 미국과 K9 자주포를 무시해오던 명면방 국가들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인데요. 다시 말해 캐나다의 K9 수입은 세계 자주포 방산 시장에 종지부를 찍는 마침표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캐나다의 K9 도입 소식이 들리자 방위사업청과 제작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를 전면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국내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K9 자주포가 우방국들의 관심을 받는 것은 맞지만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의 K9 도입은 언론이 설레발을 친 해프닝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에는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 비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즉 우리 군의 묘청에 따른 눈속임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현재 캐나다는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라트비아에도 캐나다 무기 체계를 전진 배치시키면서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K9를 수출한다면 간신히 잠잠해진 무해 지원 논란이 또다시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우리 군에서 일단 세계적 관심이 사라질 때까지 캐나다의 K9 도입을 은밀히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게다가 캐나다의 K9 도입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선 지금 당장 캐나다의 발등엔 불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비관적으로 보면 캐나다가 K9를 도입하지 않으면 곡사포 하나 없이 나라를 지켜야 할 지경인데요. 사실 성능과 가격으로 따져왔을 때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K9를 대체할 만한 자주포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K9는 현대 무기체계에서 실전 경험을 한 몇만 되는 자주포입니다. 즉 성능도 입증됐다는 뜻입니다. 바로 2019년 카슈미르를 둘러싼 인도 파키스탄 간의 분쟁입니다. 당시 파키스탄은 중국산 SH-1 155mm 자주포 36문을 앞세워 인도의 카슈미르를 공격했는데 다행히 인도는 그에 실전 배치된 대한민국의 K9 자주포 10문으로 중국제 36문의 SH-2를 막아 세웠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자주포와 중국의 자주포가 대리전을 치른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K9 자주포가 3.61로 매우 불리했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도 중국 SH-1의 우세를 점쳤습니다. 아무리 질적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당장 수적 측면에서 중국이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국지전의 결과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K9와 인도군이 승리한 건데요. 심지어 K9의 모든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킨 반면 중국의 SH-1은 단 한 대의 표적도 맞히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인도와 파키스탄이 치른 자주포 대리전에서 대한민국이 중국을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 사건을 계기로 K9에 완전히 반해버린 인도군이 초기 도입했던 100대에 더해 200대 추가 도입이라는 과감한 결정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반면 자주포 대리전에서 대패한 중국의 수모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인도가 추가 구입한 K9 자주포를 인도의 중국 국경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 배치해버린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대리전에 이어 자칫 실전에서도 패배할 것을 염려한 중국은 인도의 추가 배치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세계 방산 시장에 끼친 효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K9 도입을 앞세우던 명국조차 결국 국방개선 사업 MFP 프로그램에서 자체 생산을 포기하고 K9A2 도입을 검토 중일 정도입니다. 2021년 기준 K9는 이미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무려 6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정도면 독점에 가까운데요. 다시 말해 아시아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만든 자주포가 나토의 표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K9는 거의 세대 변화에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개량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가에서 쌓은 수많은 데이터와 막대한 대량 생산으로 빠르고 효과적인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2023년 개발이 예정된 K9A2는 기존 K9에 비해 훨씬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최대 사거리부터 발사 속도 등 모든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이긴 하지만 무인 자동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미래 전장의 핵심 공격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K9A2는 사격 방향을 향해 포를 정렬시키는 방해론 물론 충격이 강한 둔감형 장약의 개발로 기존에는 사람이 넣어줘야 했던 장약까지 K9A2에서는 자동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운영 인력이 줄어들어 겨우 2명만 있으면 자주포의 주행과 사격 등 모든 운용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K9의 3세대 개량형민 K9A3에 대한 유력한 정보가 공개됐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의 뒤를 바싹 뒤쫓아오던 여러 나라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는 K9A3가 개발된다면 이제는 미국 시장마저 공략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성 있는 미래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을 포함한 방산 선진국들은 항공모함, 핵잠수함, 핵무기처럼 하이엔드급 최상위 무기 개발에 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한민국은 장갑차와 자주포 같은 재래식 중형 무기 개발에 심려를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술이 집약된 K9A3는 이런 노력이 쌓여 만든 자주포의 정점입니다. 이는 K9A3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인 무인화 기술만 봐도 잘 알 수 있는데요. 현재 한국은 적어도 지상 무기 체계의 무인화 기술 부분에서는 미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미국 국방부가 주관하는 해외 비교 성능 시험 FCT의 대상 장비로 하나 디펜스의 아리온 스맷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FCT는 미 국방부에서 동맹국이 보유한 무수한 기술을 평가하고 차기 미군의 무기 개발 사업에 핵심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민국 보병 전투지원 다목적 무인 차량이 선정된 것인데요. 다시 말해 이 말뜻은 미국이 대한민국의 무인화 기술을 구매하겠다고 묘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온 스맷은 미 8군 작전부 사령관 등 미군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실제 심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무인화 기술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개발될 K9A3는 아리온 스맷보다 훨씬 뛰어난 무인화 기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우선 K9A3는 주행에만 조종사가 개입하고 C4I 사격 통제 체계를 통한 완전 자동 사격이 이루어지는데요. 유민 자주포 1문과 무인 자주포 5문이 한 개 포대를 이루기 때문에 더욱 정밀한 사격은 물론 인구 감소에 상관없이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으로 수십 년의 포병 전력을 생각한다면 지구상 어느 나라라도 대한민국의 K9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자주포 생산 체계가 무너진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또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미 검증된 K9를 선택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영국의 K9A2 도입 검토, 캐나다 K9 긴급 요청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난다면 이 확률은 더욱 높아질 텐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는 성능과 유지보수 능력은 물론 실전 경험에서까지 그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브랜드 상품을 찾는 이유가 균일한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바탕인 것처럼 세계 각국의 나라가 사용 중인 K9이야말로 자주포 시장의 진정한 명품 브랜드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남중지추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요. 이 말처럼 현재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K9는 한국의 K9이 다른 군사력보다 월등하다는 것은 많은 명망 있는 소식통들이 확인하고 있다. 한국이 유럽의 평화를 지탱하고 있다는 외신의 특집 기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이 뒷받쳐준 덕분에 우크라이나로의 막대한 지원이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K9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까지 끌고 올 수 있었던 중대한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과거 K9을 탈락시키고 프랑스제 자주포를 도입했던 덴마크에서도 다시 K9을 도입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덴마크 군사 전문가들이 K9을 밀어주기 위해 한국 방산에 대한 특집 방송까지 방영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포브스에서 흥미로운 내용의 기사 한 편이 올라왔습니다. 나토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수백 대의 구형 곡사포를 제공하고 이를 한국의 우수한 K9으로 대체하고 있다. 본 기사에서는 한국의 K9 덕분에 나토 회원국들이 무기고에서 오래된 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낼 수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K9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뛰어난 성능의 자주포인지를 설명하며 여러 나토 회원국들과 다르게 덴마크는 잘못된 선택을 내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는 모두 구형 곡사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K9을 도입하였다. 덴마크는 거의 동일한 전략을 추구했지만 대신 이스라엘 포를 선택해 비판받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프랑스제 차륜형 자주포 시저세자르 19대를 지원한 덴마크는 다른 나토 회원국들과 달리 K9 대신 이스라엘제 차륜형 자주포인 에트모스를 도입할 예정이라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덴마크 내부에서도 이는 잘못된 선택이라 비판받고 있다고 합니다. 덴마크의 보안회사 리스크 인텔리전스의 설립자이자 안보 전문가 한스 피노 헨스는 덴마크 역시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의 선례를 따라 K9과 같은 궤도형 자주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헨스는 자신의 SNS에 나토 기갑 여단은 궤도형 장갑 자주포가 필요합니다. 이는 차륜형 자주포를 장비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덴마크는 이스라엘의 차륜형 자주포가 아닌 K9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에스토니아가 K9 자주포 12대를 추가로 구입했다는 소식에 지금 행동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에스토니아의 훌륭하고 강력한 결정이라며 덴마크와 군사력을 늘리기 위해 최소 10년은 기다려야 해. 다른 몇몇 국가들과는 다르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과거 덴마크에서는 노후화된 에밀 공구 자주포를 대체하기 위해 신규 자주포를 도입하려 했었고 대한민국의 K9 자주포가 유력한 후보에 올랐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K9이 탈락하고 프랑스의 차륜형 자주포 시절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덴마크에 도입된 시절은 특별 사양으로 K9 수준의 완전 자동화 장전을 도입하여 뛰어난 연사 속도를 자랑합니다. 시절을 실전 배치한 직후 덴마크군은 유튜브에 사격 훈련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 달리 덴마크의 새로운 자주포는 도입하자마자 무수한 비판에 직면해야 했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덴마크군의 첫 시절 시험 발사 영상에는 1만여 개의 실어가 달렸고 덴마크가 잘못된 선택을 내렸다고 비판하는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쓸모없는 놈이다. 매우 불안정한 데다가 설정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이동성이 높지 않아 진흙탕에서는 운전할 수 없으며 운용하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궤도형 자주포가 훨씬 낫고 차라리 견인포가 이거보다 낫겠어. 전적으로 동의해.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다. 목표물을 조준하기 위해 많은 병사들이 필요하고 설정이 엄청나게 느려. 누군가는 이게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테스트되었다고 말하는데 그건 진정한 전쟁이 아니었어. 탈레반은 중투나 공군, 전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재래식 군대를 상대로 이 장난감은 곧 발견되어 빠르게 무력화돼 버릴 거야. 애들 장난감 같은 잡동사니에 돈을 낭비하고 있어. 슈덴 스푸트 슈트 스쿠트 기능을 원한다면 궤도형 자주포가 훨씬 나은 옵션일 거야. 이처럼 많은 이들이 덴마크가 시저 자주포를 선택한 것이 어리석은 선택이라 비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프랑스의 155mm 차륜형 자주포 시저는 K9과 동일한 52 구경장의 포신과 자동화 장전 장치, 디지털 사통 장치 등을 갖춘 세계에서 손꼽히는 우수한 자주포 중 하나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도 투입되어 활약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차륜형 자주포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륜형 자주포는 궤도형 장갑차에 비해 가벼운 무게로 항공 수송이 가능하며 도로에서 훨씬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과 정비 측면에서도 궤도형 자주포보다 훨씬 용이한데요. 그러나 외부 장갑이 없다시피 하고 사격 시 승무원이 외부에 노출되기에 적의 대포병 사격이나 침투한 특수부대의 공격에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주포의 이점인 슈덴스쿠트, 발사 후 진지 이탈에 대해서도 발사하기 전 방열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K9이나 PZH-2000처럼 정지 후 곧바로 사격이 가능한 궤도형 자주포보다 많은 시간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도 차륜형 자주포는 최전선이 아닌 후방에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게다가 현재 우크라이나에 공여되어 운용 중인 18대의 시저 자주포 중 무려 16대가 퍼져버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계속되는 폭격의 포신과 차체가 누적된 피로를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트럭에 포를 올린 것뿐인 차륜형 자주포의 내구성 문제가 실제 전장에서 드러난 것이죠.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부 장갑을 갖추고 구조적으로 안정적이면서 방열 과정 없이 사격 후 즉시 이탈이 가능한 궤도형 자주포가 각광받고 있는데요. K9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완성도 높은 궤도형 자주포이면서도 차륜형 자주포 정도의 가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덴마크 군 내부에서도 당시 시저가 아닌 K9을 도입했어야 했다는 여론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서 덴마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저 거의 전량을 지원 보냈다고 합니다. 덴마크 육군은 현재 총 24대의 시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에 고중 19대를 지원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장비 가동률까지 고려한다면 작동되는 자주포는 거의 전부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크라이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지만 도입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신무기를 거의 전부 보내버렸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가 최근 우크라이나로 지원 보낸 12량의 시저 자주포가 덴마크에서 주문했던 물량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덴마크에서 무기 수령을 포기하고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덴마크 군에서도 시저 도입을 후회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앞서 말했듯이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자주포 전력이 비어버린 덴마크가 이스라엘의 차륜형 자주포 애트모스 2000을 도입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결정이 여론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애트모스 2000 자주포는 시저와 거의 유사한 스펙의 차륜형 자주포이지만 시저의 장점이었던 자동 장전 장치도 갖추어지지 않아 오히려 연사 속도는 더 느려졌습니다. 콜롬비아에서도 시저 자주포를 도입하기 직전 계약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부 사항까지 협상이 완료되고 최종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콜롬비아 측에서 마음을 바꾼 것인데요.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군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황이 콜롬비아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한국 방산이 여기까지 성장하여 이제는 덴마크에서도 한국 무기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깊은 감명을 받은 것 같은데요. 한국 전쟁 당시 덴마크는 MS 유틀란디아 병원선을 통한 대규모 의료 지원을 보내왔었습니다. 당시 덴마크 사람들이 본 한국은 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되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이자 세계적인 방산 수출 국가가 되었으니 감회가 남다를 만도 한 것 같은데요. 최근 덴마크에서는 한국 방산이 어떻게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는지 분석하는 특집 방송을 방영했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덴마크 군사 전문가가 한국 방산이 세계 최고의 성장률을 보여주며 어떻게 프랑스와 독일을 제치고 유럽의 변기창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방송에서는 한국 방산이 유럽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로 4가지를 거론했습니다. 거대한 공업 국가인 한국은 방산 분야에 있어서도 뛰어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한국군의 요구에 따라 대규모 생산 라인을 유지하고 있어 요구하는 즉시 신속한 생산과 납품이 가능합니다. 자국 무기를 해외에서 제조하는데 매우 인색한 미국과 달리 한국은 무기 수출 사업에 있어 유연한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어 계약 성사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자연스레 형성된 규모의 경제 덕분이죠. 총 한 차로 만들지 못했던 한국은 세계적인 군사 기술력을 보유한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4가지 이유들 때문에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여러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PZH-2000 시저 등 유럽의 대표 자주포들과 K9 자주포를 비교하며 얼마나 훌륭한 무기 체계인지를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면전을 통해 현대전장에 맞는 형태의 자주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판가름 나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도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는 지금 최고의 효자 상품 K9이 또 한 번 대규모 실적을 가져올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거절당했던 만큼 이번에는 갑의 입장이 된 한국의 주도하에 계약이 이루어질 거라 기대해 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